자, 논제 01. 제시문에서는 두 점 파원으로부터 위상이 같고 파장이 람다로 공통일 파동이 발생을 해가지고 스크린상에서 한 점에서 만나서,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 만나면서 이제 각 지점에서 결국에는 한 점처럼 각 지점에서 중첩결과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건데, 그랬을 때 파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될 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나타나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곳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다고 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어두운 무늬 두 개 한번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중 슬릿 실험하고 단일 슬릿 실험이라는 것의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교과서에서 단일 슬릿 실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중 슬릿 실험과 단일 슬릿 실험이 모두 물리 2에서 언급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소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순서상 교과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일 슬릿이라는 게 있고요. 이중 슬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멍 2개짜리.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부터 배우는 게 맞아요?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있으면은 뭐부터 배운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봐야지 하는 게 뭐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단일이 먼저일 것 같잖아요. 하나가 있어야 2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중 슬릿이 먼저 나오고 단일 슬릿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원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서 빛이 가가지고 여기서 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구멍을 더 뚫어보는 거야. 3중 슬릿. 계속 뚫어보는 거야. 5, 6, 7, 8, 100, 200, 300 무한히 많은 구멍을 여기다가 뚫어보는 거예요. 이 간격에다가. 그러면 2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이 뚫린 구멍에서 나온 수많은 광원으로부터의 빛들이 여기 가지고 중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게 단일 슬릿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4개나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에서 단일 슬릿 실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해서 중간 단계에서도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단순 이중 슬릿 실험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결국 알아보면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개의 슬릿 각각을 1, 2, 3, 4 슬릿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요. 1, 2, 3, 4 슬릿에서 나온 빛이 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회절이 돼서 이렇게 막 퍼져서 나갈 거기 때문에 각각의 빛들 단독으로 스크린에 쭉 밝게 뭐 이렇게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러는데 4개의 슬릿 전체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거고, 2, 3, 4이죠. 여기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쭉 가서 스크린상에서 만난 점을 O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점에는 4개의 슬릿에서 나온 빛들이 모두 도착을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중앙 지점과 경로, 광로 차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봤을 때 모두들 경로차가 안 난다고 그냥 해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림상 이렇게 그렸을 뿐인 거지 L보다 D들이 굉장히 작을 거야.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약간 옆에 있는 몇 개의 점에서 쪼길형에서 간 것들이 모두 그냥 같은 거리만큼 간다고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어림 계산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나온 빛들이 가운데까지는 뭐 좀 요렇게 가는 거, 그 길이 다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아예 각각의 1부터 4번 슬릿에서 나온 그 파동들이, 빛들이 경로차가 모두 다 아예 0으로 돼서 보강 간섭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줘요. 뭐 단일이든 이중이든 이렇게 전체 그 크기의
중앙으로부터의 수직이 등분선, 뭐 그 선상의 스크린 지점에서는 보강간섭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는 상쇄간섭 나타난다라고 해보자. 자,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상쇄간섭 나타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 또는 유도를 해줘요. 여러분들 요거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는 마시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그려진 4개의 슬릿이었어야 되는데 확대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어떻게 만나느냐 그랬을 때 여기를 향해서 가운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4가닥의 평행광선이 나간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평행광선의 각도가 전체의 중앙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은 요런 각도로서 모두 다 평행하게 나간다라고 취급을 해줍니다. 평행하게 날아가는데 평행하게 날아가면은 이것들이 도착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얘들이 진짜로 평행에 갔다면은 도착하는 지점이 달라서 우리가 만나야 뭐 간섭이 일어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얘들이 평행하게 나간다고 치고 요 각도로 모두 나간다고 치고 계산을 할 건데 여기 가서 말을 바꿉니다. 사실은 조금씩 각도가 다르긴 하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들이 매우 좁은 범위에서 평행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면 그것마저도 살살살살살 좁아지다가 딱 한 점에 만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것들이 각자 가는 각도를 쭉 만들어 준 다음에 각자 가는 경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약간 어림 계산 비슷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가다가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타 각도로 간 대표 경로 하나를 잡은 다음에 이게 만났을 때 이게 스크린을 만났을 때 이건 뭐 계속 가야 돼요. 이게 중앙 스크린을 만났을 때 야, 니들 쭉 평행하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방향에 대한 파면이라고 할 수 있을 진행 방향 수직으로 자른 선상에 있는 여기 그 상태로 여기로 모여! 그 상태로 집합해가지고 저 여기까지 갔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 됐고 요 선상에 가 있을 때 위상대로 모여! 해가지고 중첩이 일어난 결과가 나타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이래요. 자, 이게 물리에서 어느 정도의 어림값, 어느 정도의 정확한 계산 요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이렇게 봤다가 계산할 땐 이렇게 하자라는 요령인데 이거 모르면은 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어느 정도의 정답에 접근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개의 구멍에서 나간 빛이 쭉 가서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이런 거리들이 말하자면 S1부터 P까지, S2부터 P까지 뭐 이런 거리로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점에서 적당히 위에 이만큼 떨어진 지점, 뭐 X라고 합시다. 위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중첩될 빛, 파동들이 갔을 경로의 길이 자체가 요게 제일 짧을 거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조금 길 건데 그 차이, 둘이 안 만나는데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첩이 될 건데 그랬을 때의 길이 차이 델타 L이라고 할 것이 여기서 재주면 되겠네. 여기서도 제일 짧은 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만큼이 요거보다 더 긴 거리, 이거보다 이만큼이 더 간 경로차, 경로의 길이 차가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겠다. 자, 그랬을 때 이 값들이 어떠하게 계산이 되냐 하면 여기에서도 또 한번 요렇게 지나가는 방향 수직으로 자르고 여기 3번에서 지나가는 방향 수직으로 또 자르고 뭐 요렇게 해버리면 지금
요 그 슬릿들로부터 수직이등분선 쭉 그은 거, 암튼 거기에서 경로의 각도가 세타다라고 했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갔다가 쭉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세타하고 요 세타들이 다 같은 각도가 나오겠죠. 같은 각도가 나오겠죠. 내가 닮음까지 생각해 줘야 되니? 그런 건 아니죠. 닮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요 세타하고 이제 다 같아질 거기 때문에, 요 세타들이 다 같아질 거기 때문에 요것들은 요 작은 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쭉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은 작은 삼각형들은 빗변의 길이가 다 d이고 한 각이 세타로서 나올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삼각형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갔을 때 도착할 때까지와 2번에서 나갔을 때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의 길이 요만큼이라는 거는 d 곱하기 요 d, 스몰 d 곱하기 사인 세타 되겠다. 1번부터 원하는 지점, 뭐 P라고 합시다. P점까지, 2번부터 P점까지, 3번부터 P점까지 라고 했을 때 이까지 갔을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L 플러스 D 사인 세타, L 플러스 2D 사인 세타, L 플러스 3D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뭐 델타 L이라고 할 두 개끼리 이렇게 비교했을 때 델타 L이라고 할 것들이 이와 같은 값들로 나타나겠다로 어림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에서 나온 광선들이 있는데 4가닥이나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완전 상쇄 간섭 지점이다 라고 그런다면은 생각을 잘 해보니까 두 개일 때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4개나 돼 얘들 다 어떻게 처리하지 싶은데 1번, 2번에서 나온 빛하고 쭉 가봤더니 지들끼리 나름 상쇄가 돼가지고 아예 빛 효과가 도착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끼리끼리 우리끼리 3번, 4번에서 나간 빛들이 또 나름 상쇄가 된다면 이렇게 짝짝꿍을 지어보니까 어두운 빛하고 어두운 상태가 상쇄와 상쇄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운 상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요 두 광선 경로차를 이용한 델타 L 이거와 이거에 대한 델타 L D 사인 세타가 혹시 지금 사용한 빛의 파장의 2분의 람다의 홀수배 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요거 해봤더니 얘들도 델타 L이라고 할 것 마치 이중 슬릿처럼 생각했을 때 이게 D 사인 세타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된다면 얘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상쇄가 되면서 4가닥의 빛이 짝꿍이 맞아서 모두 상쇄된 것처럼 되네 라고 해서 쌍소멸 뭐 이런 느낌으로 결국에는 어두운 무늬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요. 자, 단순 이중 슬릿 실험만 공부했을 때는 훨씬 나가는 거기는 한데 이런 방법이 단일 슬릿 실험에 대해서 응용될 때도 나오기는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공부를 깊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사고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못 구할 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막 그럴 수는 없긴 하죠. 근데 대학에서 이제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네.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써보자.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에 우리가 원하는 이 상쇄 간섭될 지점이 되게 멀리 있을 지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뭔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곱하기 홀수배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은 얘들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잘 나타나겠다. 자, 요거 일단 구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지금부터는 스킬이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요 사인 세타라는 것이 이게 L 있고 여기 사실은 매우 좁은 영역에 4개의 상당히 좁은 영역에 D 해가지고 4개의 구멍이 있고 빛이 와가지고
이 딱 가운데 밝은 점에서 막 여기 저기 해서 이렇게 안 돼요. 상당히 작은 세타 값에 대해서 멀리 있으니까 각도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된 지점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거라서 이런 실험을 할 때 단 세타는 상당히 작을 거예요 라는 조건을 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답안지에 쓰기보다는 이런 과정도 있긴 있으니까 기억나면 쓰고 기억 안 나면은 뭐 이렇게 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다면 이렇게 쓰면 1보다 매우 작다 그러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로 되니? 이걸 변형을 얼마로 할 수 있어요? d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 값은 탄젠트 값하고 거의 이제 세타 값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거의 값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요래 될 때 탄젠트 세타가 뭔고 했더니 탄젠트 세타, 요 세타의 탄젠트 값이라는 거는 L분의 X겠네요. 그죠? D 곱하기 L분의 X다가 2분의 람다면 좋겠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들 X라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이라고 하면서 나름 상쇄 간섭될 지점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X는 하고 한번 써보니까 2분의 람다는 D L분의 X에서 X는 하고 바꿔서 써보니까 넘겨보면 2분의 람다 곱하기 D분의 L 이렇게 나오죠. D분의 L 람다 요거 어디서 봤죠? 곱하기 2분의 1이 써있는데 D분의 L 람다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중 슬릿 실험을 했을 때 밝은 무늬에서 어두운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을 D분의 L 람다라고 한다. 그런데 여긴 2분에 들어가잖아. 왜? 밝은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중 슬릿 실험에서 이중 슬릿으로부터 나온 밝은 무늬로부터 다음번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구한 X라는 값은 2분의 D분의 L 람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다음번 어두운 무늬를 찾으려면 똑같은 식에서 이게 홀수면 되니까 3 쓰면 되겠네요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 3 쓰면 이제 숫자가 이제 간격 X가 쫙 이제 늘어나겠죠. 뭐 이게 3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쓰면은 잠깐만 꼭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가까이 있는 어두운 무늬 중에 하나가 될까라고 그랬을 때 자 일단 그림은 재활용할게요. 각각의 파원에서 나간 빛들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경로를 야 다들 모여 해가지고 중첩 됐다 치고 경로차가 요렇게 저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 결과가 둘만 상쇄라는 법 있냐? 얘하고 1번에서 나온 빛하고 3번에서 나온 빛끼리 상쇄가 되고 2하고 4번에서 나온 빛이 상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뭐? 자, 예를 들면 1에서 나온 빛 L의 경로하고 3에서 나온 빛 L 플러스 2D 사인 세타가 이것만으로도 델타 L 2D 사인 세타죠. 만약에 이것만으로 충분히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조건이 만족돼서 얘네끼리 거기 갔더니 상쇄가 된다면 야 우리는 노냐? 알았어 해줄게. 니네도 해줄게. 2번하고 4번에서 나온 빛에 대해서 경로차를 알아봤더니 얘네도 경로차가 이게 돼버리네. 그죠? L 플러스 D 사인 세타, L 플러스 3D 사인 세타 경로차는 D2D 사인 세타로 똑같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자연스럽게 2, 4 구멍에서 나온 빛들도 지들끼리 알아서 상쇄가 되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일이 또 벌어지니까
요 조건만 확인해도 저 부분에서는 반드시 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긴 하겠네 라고 할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가요. 이렇다라고 그랬을 때 앞에서 쓴 식 그대로 ED 사인 세타가 현재 사용한 파동 전자기파의 파장 2분의 람다 파장의 절반값 세 대해서 홀수배 나오는 식으로 되는 경우에도 그 위치는 상쇄 간섭이 나타날 지점이다 라고 그래버리면 역시 이 경우에도 세타는 매우 작은 값을 쓸 거기 때문에 ED 이걸 변형해서 ED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탄젠트 세타 값은 지금 사인 세타 대신에 썼는데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중앙 밝은 무늬에서 적절히 x만큼 떨어졌다. 뭐 이번에 y라고 해볼까요? y만큼 떨어졌다라 그랬을 때 ED L분의 y라고 쓸 이런 값이 2분의 d의 홀수배로서 나는 지금 되게 멀리 있는 어두운 무늬는 관심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도 가장 작은 홀수값 1을 썼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y값이라고 하는 중앙 밝은 무늬에서 어두운 부분까지의 스크린상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2분의 람다 곱하기 넘겨서 4d분의 L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 그죠? 이 4분의 d를 내가 2번 계산했죠? 2분의 람다 지금 일단 2d분의 L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4d분의 L 람다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도 되기는 되네 라고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앞에서 구한 x값 2분의 d분의 L 람다보다 4분의 d분의 L 람다니까 이게 더 작죠. 그래서 내가 그냥 순서상 이걸 뒤에 구했다 뿐인 거지 중앙 밝은 무늬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라고 할 것이 x1 4d분의 L 람다 중앙 밝은 무늬에서 그것 다음으로 가까운 어두운 무늬 x2는 2d분의 L 람다다 라고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x2부터 찾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럽기는 해요. 풀다 보면. 근데 실제로 답을 다 알아냈을 때는 x1, x2 값이라는 것을 다 구해봐라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먼저 써주고 요거는 나중에 써줘야지 조금 이 전체적인 순서가 맞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x라고 해놓고 y라고 해놓고 한 다음에 y가 x1이었고 x가 x2였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답만 제대로 써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봤을 때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는 수능 준비하느라고 공식만 외워서 바로 쓸 때 요 의미와 유도 과정을 몰랐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문제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요런 문제 상위권 학교일수록 특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풀이하는 방법 이렇게 약간 어림 계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요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됐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진짜로 이렇게 사중슬립 실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파동 아까 전에 내용이 설명한 것 중에 파동 일반에 대한 용어와 내용 정리 보는 김에 그거는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전파원에 의한 간섭 내지는 이중슬립 실험에서 몇 가지 공식 나오는 것들 S1부터 P까지 S2부터 P까지의 경로 거리 차의 크기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짝수배 어떻게 될 때 상쇄 보강 간섭되는지 물론 각 파원에서의 위상이 똑같을 때가 그렇고 반대라면은 보강 상쇄 간섭의 조건을 뒤집어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공식 한번 외워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 확인할 것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유도하고 답을 향해 가는 아주 상세한 풀이 내지는 좀 깊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수준을 지금으로서는 약간 벗어나는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라는 거 한번 본 정도 3번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고 나머지 내용들은 물결파 두 전파원에 의한 거 그런 거 구하는 거나 이중슬릿에서 이렇게
그 어두운 무늬 사이에 또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이런 거 판단하는 공식들이 다 연결된 거구나 정도로 공식 외워주고 쓸 때 이런 말도 섞어서 유도하는 과정 언급해야지 정도로 일단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로 거기 학교에서 나오면 대박이고, 그죠? 이대로 쓰면 이제 수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까 전에 답안지 쓰는 동안에 내가 쭉 돌아봤는데, 접근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접근하는 거 아예 그냥 빈칸으로 다 만들어 놓고 어떤 내용도 쓰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봤더니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푼지 감도 안 잡히는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다면 나도 백지를 내고 나가면 안 되겠다. 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그랬을 때 주변에서도 모두 다 처음 보는 문제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뭘 써야 될지 전혀 접근이 안 될 때 나는 뭐라도 쓰고 나와야지 할 때 진짜 너라면 뭐 쓰고 나올래? 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항상 내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로 당해보니까 어떠니? 진짜 쓸 말이 없긴 없구나 라는 생각 많이 들죠? 아니 뭐라도 알아야 쓰지. 잘 푼 사람은 잘 푼 거고. 그럴 때에 진짜 당황하지 말고 뭐라도 쓰려고 노력하자라는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의미에서. 근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진짜 쓸 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합격 가능성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야. 내가 학생들이 바보라서 설마 뭐라도 써야지 백지를 내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거를 못 들어서 백지를 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 번 들어봤고 한 번은 들어봤고 했던 학생들도 진짜 백지를 내고 나옵니다. 적어도 특정 문항에 대해서는 빈칸을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고 이럴 땐 난 뭐라도 썼어야 될까라는 것도 최대한 제시문 보면서 이거랑 비슷한 어떤 상황 내가 최대한 끌어와가지고 만약에 이랬다면 이랬을 걸.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원리가 사용이 되는데 그냥 뭐라도 열심히 쓰고 나오란 얘기입니다. 딱 보자마자 얘는 쓸데없는 말만 써놨지 풀이하고는 관련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다가도 야 여기 뭘 써놨는데 이거는 또 맞는 말이긴 한데 싶은 건 점수를 주게 돼 있다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냥 장황하게 딱 보면은 모르는 거 티나게 너무 많게 써놓으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요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말은 분명히 풀이 과정에서 들어가긴 하겠지 싶은 것들은 최대한 실력 발휘해서 써놓고 나오는 거. 그러면 잘 푼 거예요. 학생들이 진짜로 백지를 내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해보니까 백지를 낼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나는 정말 백지는 안 내고 나오겠다라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제시문과 상황,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총동원 해서 뭐라도 쓸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게 써서 그냥 좀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고 관련한 내용을 집에서 다시 써봐야지 하고 마음만 먹었다가 이제 학원에서 나갈 때는 바로 그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맞긴 맞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기억이 이렇게 잊어야지 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는 반면에 내가 한 말은 그렇게 다 잊어버리죠. 나가면서 그냥 안 해야지 이러면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 연습은 꼭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의미가 반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 어렵게 생긴 문제의 경우에 뭐라도 쓰는 거 연습. 그 경험은 다른 다시 쓰기보다 훨씬 일단 내가 강조한 거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들이 어지간하면 나올 거긴 해요. 그렇기는 한데 최악의 상황에서 나만 빛나서 합격 쉽게 하는 방법이 또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연습해놓고 자기 전에 지금 수능은 얼마 남았지? 48일 남았나? 얼마 남았죠? 그러는데
이제 각 학교 시험들은 며칠 더 있다가 볼 건데 그때까지 매일 기도하고 자야 돼요. 내가 보는 학교는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그냥 대학 가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쓱 해서 뭐 모르는데 아무거나 막 썼더니 희한하게 나는 붙어가지고 대학 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고 그런 거예요. 조금 정의롭지는 않은 방법인데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으로 겨뤄서 붙는 게 원래 대학 입시의 취지에 맞는 거긴 한데 뭐 어쩌겠냐. 내 수업 들은 친구들은 붙긴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기도들 많이 하고 주무세요. 자, 그 다음에 논제 2번 봅니다. 자, 논제 2번에서는 전반사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일단 제시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모르는 문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런 광 케이블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다발들 이렇게 엮어놓고 그러는데 상당히 다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단면이 정사각형 모습인 그런 통신관 전반사 관 할 수 있는 광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완전 단면만 보여주는 거죠. 입체적인 모습 다 빼고. 단면의 한 변의 길이는 1cm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여기쯤 와서부터는 여기에서 호를 그리도록 배강 휘어놓은 게 아니라 예쁜 요 부분이 호를 그리도록 이렇게 90도 돌아간 모습, 90도 돌아간 모습으로 안 예쁘네요. 90도 돌아간 모습으로 이렇게 구부려 놓고 나머지 부분 또 이렇게 쭉 지나가게 요 간격 1cm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구부려 놓은 광 케이블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최초 입구 부분에서 여러 줄기의 빛을 쭉 이렇게 쏴줬다라고 그러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쭉 진행하던 빛이 이 부분에서 이 보통 투명하다고 해야지 되는데 투명한 광 케이블을 빠져나가지 않고 모두 아래쪽으로 모두 다 빠져나가지 않고 갈 수 있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장해 보면 요 길이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요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실전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조건이 약간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의아하게 느낄 수 있을 문제에서의 표현이나 제시문의 제한이 상당히 있어요. 학교 실제 기출문제들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약간 단서가 부족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모두 갈 수 있도록 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y 방향이라면 여기서 잘해가지고 모든 빛이 아래로 직진해야 되느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어쨌든 빛들이 가다가 엉뚱한 데로 새 나가지 말고 모두 이 관을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반사를 겪으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계속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조건을 구해라. 이런 표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광선 하나하나의 진짜 줄기의 방향이 아니라 이 가느다란 광 케이블 휘어져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쭉 아무튼 갈 수는 있도록 하자는 이유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딱 전체적인 해석을 해봤을 때 모든 면에서 들어온 빛이 전부 다 이 곡선 부분을 따라가면서 빠져나감 없이 전반사가 100%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특정 지점으로 들어온 빛에 대해서 쭉 가다가 이 곡선 부분을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서의 접선 있고요. 법선 있고요. 입사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네. 그랬을 때 요 입사각이 굴절률 2짜리 이런 광케이블 하고 굴절률 1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기 또는 진공과의 사이에서 이 입사각이 둘에 대한 전반사 임계각보다 컸었어야 그래야 얘가 반사만 일어나고 일부 반사, 일부 투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걸 다 언제 조사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 빛들 중에서는 이 광케이블 정사각형 단면의 가장 하단부로 들어온 빛이 여기서 빌빌빌빌 이렇게 기어서 가다가 딱 붙어서 가다가 쭉 가게 되면 만나는 요 지점은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법선이 요렇게 좀 기울어졌네. 요렇게 만들어지면 이 입사각이 두 매질 사이 경계면에 대한 가장 작은 입사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각도만 임계각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면 요런 데서 부딪힐 쭉 오다가 요런 데서 부딪힐 빛들은 당연히 전반사 조건 만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부딪혔을 빛이 접선을 가지면서 그 경계면에 대한 법선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이 원의 일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일부 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의 접선, 그 법선 방향은 지금 조금 안 맞네요. 내가 그림을 예쁘게 안 그려서 그래요. 여기서 법선을 그리면 반드시 이런 원일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지점을 지나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의 세타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가 보이네. 그죠? 그리고 요것도 또 호, 원의 일부 호라고 그러면은 요게 R이라 그랬을 때 요 길이는 D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D가 아니라 이게 예쁘게 쭉 꺾여서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1cm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요 각도에 대한 사인값 구해봐라. D 플러스 R 플러스 1의 분의 R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각도가 굴절률 2, 1에 대한 사인 값을 따졌을 때 요거 이렇게 나오는 사인 값이 세타라는 것이 2분의 1 이었다면 이게 바로 임계각이란 얘기고 딱 이게 원래는 입사각 세타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이럴 때의 조건에 대해서 일단은 구해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R은 1cm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계산은 간단했는데 내가 좀 말을 빠르게 하긴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요거 쓰는 과정, 뭐 굴절률이 1이고 2이기 때문에 둘 사이 임계각은 얼마가 나올 거니까 뭐 이런 얘기라든지 요 부분만 조사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요 하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따져주는 거 이런 거는 사어수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조사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이제 1번 문제였었고요. 1에 괄호 1이 있는데 그냥 1번 문제죠. 이거 오타네요. 2번 광케이블에 관해 최초 입사단 빛의 단위시간당 전달하는 에너지, 빛 에너지는 I 줄 퍼 세크다 라고 그랬는데 I 줄 퍼 세크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광자들이 초당 몇 개가 지나가길래 n개가 지나간다 라고 하자. n개가 1초당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몇 개가 될지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그랬네요. 이거는 뭐 길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광자 에너지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죠. 광자라는 것들은 순수 에너지 덩어리로서 빛이라는 현상이 광원, 손전 등 전구, 조명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전자기파로서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보지를 않고 여기 에너지 알갱이들이 순수 에너지 알갱이들이 이거는 그 광자의 운동 에너지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순수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만 볼 수 있을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고 껍데기도 없는
알갱이는 알갱이인데 너는 뭐 덩어리니? 그랬더니 그냥 에너지 덩어리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광자 한 알 한 알의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기 파였었을 때의 진동수 F를 이용하면 플랑크 상수 하 F 플랑크 상수 곱하기 하 곱하기 F 또는 파장 람다에 대해서는 람다분의 하 C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람다 값을 알고만 있다면 나머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한 개당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n개가 초당 뭐 들어오고 있었다라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바로 초당 여기에 입사하는 에너지였어요. 뭐라고 쓴다면은 이거를 나머지 문자들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역수만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2번은 뭐 광자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짧게 쓰는 약간 건국대 유형 문제였었습니다. 건국대에서는 문제들 여러 개 나올 때 굉장히 단순하고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면서 설명도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는 명료하게 답이 딱 숫자로 나오거나 문자 계산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꼭 껴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광자란 한 알당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1초당 n개의 광자가 평균적으로 입사한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n은 하수분의 람다 i겠는데요. 뭐 이렇게. 굉장히 짧게 쓸 수 있는 문제들 건국대에선 자주 나오고요. 성균관대에서도 뭐 전반사나 광자 에너지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런 학교에서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문제였었고 아예 내용이 달라지는 도플러 효과 문제가 3번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적절한 속도로 잘 진동수 F0에서 시작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이걸 관측하는 기구 또는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관측해보니까 진동수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야, 측정 좀 잘해봐. 잘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얘기한 거랑 달라 라고 나오는 게 이게 도플러 효과인데 파장 말고 진동수 위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가만히 있는 데서 가만히 있는 애가 관찰하고 이럴 때는 F0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얘가 움직여요. 얘도 움직여요.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관측 결과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다만 소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파동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결파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줄을 흔들었을 때 이럴 때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에서 다 얘기하는데 보통은 음파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원을 어떤 파동의 소스 S라고 하고요. 관측하는 녀석을 옵저버 그래가지고 O라고 둡시다. 라지 O라고 두고 그래서 파원이 오른쪽 왼쪽 뭔가 이상한 데로 가도 돼요. 어떤 속도를 가진다. V 소스 VS를 가진다 그러고 관측자라는 것은 속도가 V 옵저버라고 합시다. 이런 속도가 있는데 그 외에 하나 더 나오는 속도가 실제로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 V라는 걸 써야 되겠다. V5를 썼는데 V0 쓰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 V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식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F'은 F0 곱하기 V 마이너스 플러스 V 소스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V 옵저버요 라고 쓰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F'은 F0 곱하기 복잡해. V 마이너스 VS분의 V 마이너스 VO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딱 보기에 여러분들이 굳이 외워야 된다면 뭐가 더 간단해 보여요? 1번, 2번?
2번이 월등히 간단해 보이죠? 일단 복호, 동순, 마이너스 플러스 뭐 어쩌고 되는 것부터 이게 깔끔해 보이잖아.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쓰는 공식이에요. 이건 전 세계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쓰는 공식이에요. 누굴까요? 살아 계십니다, 이분. 누구? 나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식은 전혀 없고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좀 짜증이 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인 내가, 나도 여러분보다 어렸거나 나도 여러분 나이였던 때가 무려 있었습니다. 나도 날 때부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려 내가 고등학생 때 만든 식이에요. 그 이후로 나는 이걸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다 이걸로 풀고 있었나 봐. 나만큼 귀찮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꾸역꾸역 외우면 되니까 이게 뭐 어려워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걸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식이 이렇게 복호, 동순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자, 우선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부터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F0, 당연히 파원에서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파동의 진동수예요. F', 옵저버가 내가 관측 결과 확인했다라고 하는 진동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라는 거는 여기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요 매질 속에서 파동이 전파되는 속력이에요. 파동의 진짜 전파 속력이에요. 내가 특히 속력이라 그랬습니다. 방향에 무관하게 아무튼 빠르기 자체입니다. 그리고 VS와 VO라는 것들이 있는데, VS라는 것은, 자, VS든 VO든 V와의 관계에서 위의 부호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요걸 언제 쓰냐면, 일단 여기선 다 속력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속력이라는 말을 쓸 건데, 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라는 건 언제 쓸 거냐면 둘이 다가가는 방향일 때 쓸 겁니다. 얘들의 속력 값을 써야 되는데, 다가가는 방향일 때 이렇게 쓰고요. 밑에 거 부호를 따라갈 때는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각자가 움직였을 때 라고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서 어떻게 발생시켰든 원래 소리의 속도가 V, 예를 들어서 340m/s다 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스피커가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20m/s로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옵저버가, 관찰자, 청자가 오른쪽으로 30m/s로 가고 있어. 얘가 발생시킨 F0고 얘가 그 측정한 결과는 F'이야. 그러면은 그냥 써주면 돼요. F는 F0에다가 340은 기본값입니다. 한 다음에 밑에다가는 20, 위에다가는 30을 써주게 돼 있어요. 부호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파원은 관찰자한테 다가가려고 하죠. 파원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하면은 밑에 거에는 마이너스를 써주라 라는 말이고요. 선생님, 얘가 도망가는데, 아니 나는 나름 다가가잖아.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써주고요. 분자의 30에 대해서는, 청자는 얘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따라잡히더라도 아무튼 도망가는 모습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를 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 값은 쟤가 발생시킨 소리의 320, 32분의 310, 31이요. 그래가지고 32분의 31배로 약간 진동수가 작아진 소리를 관측을 하게 돼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좀 감을 잡겠어요?
플러스 쓰면 마이너스 쓰고 마이너스 쓰면 플러스 써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그 파원이 관찰자에게 다가가는 것의 모양을 방향을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멀어지는 거였으면 플러스를 쓰고 복호 동순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그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파원으로부터 다가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호 동순이 아니에요. 자, 대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청소년이었던 이 사람이 만든 식은 뭐냐? 요 식을 쓸 때에는 F'은 F0의 몇 배 똑같아요. F0에 한 다음에 머시기 마이너스 머시기, 머시기 마이너스 머시기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속도예요. 4개가 다 속도예요. 4개가 아니죠. 3개가 다 속도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해줍시다. 그런 다음에 써줄 거예요. 자, 청자가 있는데 소리의 속도 자체도 막 쓰면 안 돼요. 뭐냐면 얘한테서는 소리가 발생을 해서 이쪽으로도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막 나가겠죠. 그 중에 얘한테 갈 소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소리가 도착을 하겠네. 끝내. 오른쪽으로 가잖아. 소리의 속도 자체가 플러스 340이에요. 다음 요거는 소스의 속도죠. 소스가 어떻게 가고 있니? 오른쪽으로 20으로 가잖아. 플러스 20 합니다. 청자는 오른쪽으로 해. 너도 플러스 30이구만. 을 분모해서 뺀 거, 분모해서 뺀 거 하다 보니까 32분의 31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 연습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스피커 있고요. 소스 있고요. 여기에 청자 있고요. 옵저버 있고요. 소스는 오른쪽으로 20m/s로 가는데 청자는 왼쪽으로 50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반적인 소리의 속도는 340m/s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F0를 발생시켰을 때 F'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가봅니다. 340은 원래 학생들이 공부한식에다가 넣으면은 그냥 342구나 쓰라 그랬어요. 밑에다간 파원이죠. 소스가 얘한테서 멀어지려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20을 어떻게 해야 돼? 벌써 헷갈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소스가 그 청자, 관측자한테서 멀어지려고 할 때는 진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땐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주자. 자, 얘는 그렇지만 따라갈 수도 있는데 나도 멀어지는 아무튼 모양이죠. 나도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는 너는 멀어지려 할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이렇게 써줘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진동수에 대해서 360분의 290 뭐 36분의 29배인 진동수에 듣게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F0 곱하기 자, 이게 소스야. 얘가 관측을 할 거야. 여기서 나간 소리 중에서 왼쪽으로 가는 소리를 얘가 들어야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40을 써놓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소리를 들을 거니까 이건 못 듣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붙여줘요. 둘 다. 생각할 필요 없어. 소스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플러스 20을 빼주고 여기다 뭘 빼주느냐? 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0이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보면 340, 마이너스 340, 마이너스 320, 마이너스 360이죠.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340에서 50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90이죠. 그래가지고 답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제시문에서는 항상 도플러거가 나오면은 요 식이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이건 전 세계에서 나만 쓰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따라가면서 쓸 줄 알게 읽을 줄 일단 아시면 되는 거고 계산하다가 검산할 때 이게 헷갈리잖아요. 해보면 헷갈려요. 복호 동순이 아니라 그랬어. 의미가 이럴 때 위에 것들은 다가가는 방향일 때 밑에 것들은 멀어지는 방향일 때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에는 이 식으로 검토를 해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자. 내가 굉장히 권위 있는 물리학자였었으면은 전 세계에서 야, 도플러과 이렇게 좀 제발 좀 쓰지 마 하면서 이걸로 다 통일을 시켰을 텐데 아무 권위가 없어요. 나한테는. 대한민국 물리학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플러 효과 내가 수업한 친구들은 좀 쉽게 풀기나 하자. 라는 식으로 이거 하나 더 얘기하면서 요 정도 설명하면은 3번 논제에 대해서는 풀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확인해 보자 라는 것 뿐이고 정답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해설로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 작년 연대 문제에서도 좀 나오기는 한 게 있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식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꼭 알고는 있어야 되겠어서 한번 쭉 검토는 해봤습니다.